여기가 현대목전 정문이고 산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A동 정신병동.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대운동장이 있어요. 이렇게 A동, B동, C동을 지나면 여기가 이제 식당이 있어요. 쭉 올라오면은 이 자리가 이제 계금 분교. 그리고 저쪽은 그 어른 소대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청소년 소대도 있고 1소대부터 1, 2, 3, 4, 5, 6, 7, 8 해갖고 22소대까지 있는 거죠. 밖에는 이렇게 나무 철문처럼 되어 있고 안에는 이제 철창으로 된 철문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있었던 데는 여기 27소대, 아동소대 밑에 2층에 있어요. 이 침대는 이렇게 그 2층 침대인데 이쪽 끝라인은 거의 조장들이 사용했던 자리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걔네들은 혼자서 생활. 그런데 일반 소대원들은 이 작은 침대에 3명에서 4명 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는 머리를 이쪽으로 보면 반대 2명이나 아니면 1명이 이렇게 반대로 자는 거죠. 여기 화장실 있고 여기 이제 세면장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을 받아두는 잡수 그리고 여기는 겨울에 연탄을 쌓아두는 연탄 창고. 이걸 이제 경비들이 매일 저녁 지침 때마다 검사를 하고 다니죠. 창살이 끊겨져 있으면 탈출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누군가 해결해 줄 줄 알았다. 근데 아무도 안 나서고 아무것도 이렇게 더 이상 밝혀지는 게 없더라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띄워주셨다고. 89년도 때인가 대구에 개구리 소년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아이들 5명 없어졌는데 전국의 경찰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막 잡고 난리도 아닌 거라.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은 언젠가 우리 사건도 저렇게 해결해 주겠지.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믿었다고. 근데 아무도 안 해준 거죠. 피해 당사자인 내가 피해자가 말 못하고 갇혀 있다라면 그 사실을 겪은 피해자가 알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어떻게 알려볼까를 생각했던 거죠.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묻지마 범죄가 엄청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걸 한번 해볼까. 아니면 교회를,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들이 되게 착한 선지자처럼 하면서 성폭행하고 막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갖고 저런 거짓들을 다 폭파시켜버릴까? 대형 교회들?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못 가졌다. 그래갖고 맨날 집에서 이제 혼자 있으면 술 먹으면서 그런 계획들만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잡히면은 이 형제부조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 하는 이러면서 술 먹으면서 맨날 그런 것만 생각했어. 그런데 한편으로 내 머릿속에서 또 다른 자아가 나와서 나타나는 말이 그렇게 해서 얘가 듣고 건 뭐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선고당해가지고 죽는다고 치면 아버지랑 누나는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근데 이걸 공론화시키는 방법을 모르겠는더라고. 그때 이제 때마침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집회가 터졌죠.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좀 들어보려고 갔는데 촛불 집회 현장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경찰한테 두들겨 맞고 벌금 300만 원을 맞은 거예요. 현장하고 싸움이 나버렸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것들 다 잡아라! 이렇게 부른 거야. 경찰한테 8명한테 걸려 들어가고 기절할 때까지 맞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벌금 300 맞고 그건 그냥 내셔야 되는 아니죠. 아니죠. 정식 재판을 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민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러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이 그 변호사 선임이나 뭐 이렇게 뭐 법률 자문 구할 수가 없으냐 도움을 주는 데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변, 대한변협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형제부족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안 된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1인 시위는 합헌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알게 된 거예요. 1인 시위라도 하셔가지고 뭐 이걸 좀 공론화시키시는 일밖에 없는 것 같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변호사한테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변호사가 이걸 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고 합헌이라고 하는데 해야죠.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2012년도까지 이걸 어떻게 1인 시위를 알릴까를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는 난 계획이 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때 이런 분란들이 일어날 거고 이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들을 막 계속 복기를 한 거예요 머릿속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법이 없으니까 법을 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회를 간 그래서 거죠. 국회 가서. 예. 왜 국회의원들이 법을 네. 만드니까 해서 딱 갔는데 방어과 직원들이 나왔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왜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인 시위나 이런 거 그 어떤 설치 의무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 1인 시위는 합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난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들어 누워서 잤어 밤에. 그랬더니 막 이걸 뜯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막 실랑이가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잠깐만 있어보라고 민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지. 네. 저한테 다시 전화 와서 혹시라도 그 방어과 직원이 설치한 그 피켓팅한 것들을 훼손하거나 치우거나 하거나 그 나를 쫓아내려고 하면 자기들한테 이야기해달래. 고발해준다고. 네. 그러니까 말로 여기서 못하게 하는 건 가능한데 네. 나를 신체에 접촉을 하거나 뜯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방어과 직원한테 이제 민변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1인 시위하러 왔고 그리고 내가 법이 있어서 법 때문에 이렇게 어린 시절 그렇게 당한 것도 아니다. 내 자의에 의해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 경찰에 의해서 당한 나의 인권 침해를 당신들이 모르고 있으니 알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는 민주주의 내가 봤어도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하면서 들어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진상은 안 부리니까 네. 그냥 나와서 1인 시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목례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방어과 직원도 지켜보더라고. 그런데 이제 몇몇 모르는 시민분들이 이 내가 피켓팅에 쓴 글만 보면은 북한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거든. 네.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럼 내가 피해 당사자니까 내가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 그럼 이 개새끼 하면서 멱살 잡고 막 얼굴에 침을 뱉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이 거짓말.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척하면서 국가의 세금을 뜯어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얼굴에 침 뱉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눈깔 뒤집어지기 직전인데도 한편으로 내가 복귀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4년 동안. 내가 저 사람을 한 대라도 치는 순간 불황인들의 수준은 그 정도구나라고 인식이 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경찰들도 그 지키고 있잖아요. 그 경찰들도 내가 화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걸 보고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때려칠까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한 것 같아요. 원래 딱 1년만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때 1년 동안만 딱 하고 사회가 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그 범죄들을 실행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1인 시위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정규창 교수님을 만나면서 네, 그때 살아남은 아이 책을 쓰게끔 되는 거죠. 맞춤법도 제대로 못 쓰는 내가 나보고 글을 쓰라고 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 네. 그런데 기억나는 그대로 한번 써보셔라 이러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거는 맨날 떠오르니까 그대로만 쓰면 되겠구나 해갖고 그건 가능하다 싶어서 쓴 게 살아남은 아이 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원고가 돌고 하면서 진선미 의원도 특별법 추진했었고 대책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사회가 갑자기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성과를 보셨네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사회가 변하는 과정을 끝까지 목표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결국. 그 과정이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실망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더더욱 그 국회 앞에서 여러 가지 농성을 할 때라든가 했을 때 장기 농성을 우린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24시간 거기에서만 있는 거예요. 계속. 왠지 불쌍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돈 쥐어주려고 하는 거 거절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국정 사건에 대해서 연대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3355만 원, 3만 원 이렇게 주는 거는 날짜 다 기입해갖고 회비로 첨부해가지고 우리 활동비로 사용했고 이러면서 불황인 이미지를 떼는데 되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돈만 바라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형제국정 사건 하면은 이거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여야 할 거 없이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거 하나만큼은 나는 성과라고 봅니다. 네. 나만의 자부심이기도 전에 우리 피해 생존자 모임 자체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피해 당사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인들이나 어떤 운동가, 활동가가 주축이 돼가지고 피해자들이 끌려가는 듯한 느낌. 네네네. 이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영향은 그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은 우리가 하는 것. 이게 같이 갔을 때 평행선을 이루어졌을 때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일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운동의 핵심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없음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들이 그거를 사회에 뿌리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없는 아이가 여자가 건달 같은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성희롱을 당한다거나 했을 때 이 여자는 아이는 이 사람한테 덤빌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아이가 용기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딱 하나잖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돼줘서 이 사람을 물리쳐준다는 거지. 그래서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거라고 난 본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근데 그 연대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를 끌려고 하지 마라. 내 살아가는 방식이 당신들이 응원을 하고 같이 맞춰주면 되는 것이다. 그게 주체성인 거죠. 내가 하다가 영 안 됐을 때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피해자는 왠지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잖아요. 쉽게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네가 남들이 봤을 땐 강해 보일지는 몰라도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생각도 하고 여러 번 괴로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아프면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고 내 지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는 순간 이걸 동정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짜 힘든데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뉘앙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당신들한테 아픔을 주면서 내가 내 아픔을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프더라도 건강하게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있으셨겠네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의지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몇몇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옆에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길로 갔을 때 혼도 내주고 화도 내주고 잘할 땐 잘했다라고 쓰담쓰담도 내주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은 있더라고요. 그 몇 명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사람의 개인의 한정선이기보다 대표성을 가진 대표의 한정선이 또 두 가지 인성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고 묵묵히 우리 억울함을 풀고 명예회복을 하려는 피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한 대표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내가 망가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랑 살기 싫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리에 아버지 모셔두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복지 서비스 시스템 같은 거는 날로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잘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곁에서 사는 게 이제 마지막 소원이고 좀 더 욕심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죠. 저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죠. 1차적으로는 그 집단 신청 과거사위원회 제출하는 기간이 2년이거든요. 출범하고 나서 2년. 그때까지는 피해 당사자들이 자기 거 신청서 좀 제출해달라고 하면은 한 명이라도 내가 가서 받아서 제출해줘야 되니까 그게 대표 역할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 집을 떠날 수밖에 없죠. 일단 최소 2년은 걸리시겠네요. 그리고 나서 조사 과정이 다 끝난 사람들,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그리고 1분기, 2분기 단위로 해갖고 과거사위에서 형제국정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임을 입증한다라고 이렇게 공고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소송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럼 한 2, 3년은 잡아야
옛날 얘기인데 음.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분들이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사할 거 다 했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 운동을 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4, 5년간 그 머리를 많이 고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 운동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등재를 해서 맞아요.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개도 국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국가에서는 아직도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가두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보호 성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호라는 그 말 아래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보호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호를 위한 그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남겨서 다른 나라에 어떤 식으로든 전파해야 되는 거고 그들도 이 사례를 우리나라를 보고 진상규명이 어떻게 해서 피해 당사자들이 생활하고 이렇게 변해왔는지 모범 사례로서 선례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